아, 저번 주에 제가 무슨 얘기 해드린다 그랬지? 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죠? 의식, 감정, 의지에 의거하지 않고 이 본성에 의거해서 사는 삶,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소진이 어디 있나? 요 전화 좀 받아보. 카페 나가서 받아. 그래서 의식, 감정, 의지에 길들여지고 그것에 입각해서 살아온 삶이 워낙 긴 세월이라 그걸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막연하고 어찌 보면 불편하고 때로는 부조화스럽죠. 다 의식, 감정, 의지를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나만 그게 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은 홀로 떨어져서 한적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 보임 수행을 갖다가 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수행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제 그런 일들이고, 저번 달에 우리가 도달님이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질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오늘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겸사겸사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문제는 지금 대두된 문제가 아니고 본래는 달마대사 시절에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스님들이 견성호도를 했는데 이 본성에만 입각해서 살려고 하니 조화성을 잃어버린다. 스님 혹시 오디오 켜셨는지? 켰어요? 네. 나는 안 까먹지. 템플 팀장님 한번 까먹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마대사가 답변한 것이 이제 달마사행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무아를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네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없다, 없다, 없다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넘쳐나고, 그 많은 대중이 1200명이 넘게 모여서 사는데 똥 누고 오줌 누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막 온 도량에 똥냄새, 오줌 냄새 막 쓰레기 널러다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누가 저거 치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너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서 그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부처님이 그걸 이렇게 보시고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이게 이제 우유에 대한 비유인데 어느 때인가 그 인도의 어느 나라에 아주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런데 어떤 병이냐면은 이게 뼈가 이렇게 물러지는 병이야.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 뼈가 흐물흐물해져 갖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왕이 포고령을 내렸어요. 이 병에 대해서 고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가 저 부마로 삼고 나라의 반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포고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그 병을 고치겠다는 그 의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왕이 아주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찾아왔는데 자기가 그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병을 고치냐 그랬더니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약조를 하나 해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뭔 약조냐? 그랬더니 어느 때인가 내가 죽을 죄를 짓는데 그 죽을 죄를 지을 때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준다라는 그 약정서를 써달라.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거야 내가 써줄 수 있지. 그랬더니 아니 저 왕께서만 써주는 게 아니고 대신들 다 서명을 다 받아달라. 그러면 자기가 그 병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제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렇다 하니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뭐 대신들 다 자기 자식들도 죽어나가니까 다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고서 약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유를 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우유가 약이야. 그래가지고 뭐 백성들한테 우유를 막 먹인 거죠. 그래갖고 그 병이 나았어 다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이 그렇게 나는 거 보고 왕이 이제 그 우유를 아주 신성시 해가지고 매일 우유를 먹도록 하고 우유를 비방하거나 우유를 오염시키거나 우유가 나오는 소를 해치는 자는 무조건 다 참양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법령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고서 20년이 지났어. 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 마찬가지로 약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우유약 처방한 의사한테 북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왜 대답을 안 하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대답을 하면은 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럼 왜 네가 죽냐 그랬더니 아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면 대답할 거냐? 그러면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그 예전에 20년 전에 대왕께서 저한테 써준 약정서를 내가 대신들 앞에 이렇게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대신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갖고 20년 전에 써준 약정서를 읽었어. 그 다음에 기억하는 대신도 있고, 이제 지금 없는, 이제 그때는 없었던 대신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왕의 수결이 있고, 대신들의 수결이 있으니까, 그거 인정한다. 그러면 얘기를 해봐라. 뭐가 죽을 죄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 병을 고치려면 우유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왕이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이미 이와 같은 걸 해놨구나 해서 우유를 안 먹으면 그 병이 낫느냐? 낫습니다. 첫 번째는 골다공증이었고 두 번째는 지방간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주 지혜로운 의사가 그렇게 백성들을 다 고쳤다.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없다는 것은 우유를 약으로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면 병이 또 생긴다. 이렇게 쓰레기 넘쳐나고 똥냄새, 오줌냄새, 도량이 이렇게 더러워진다. 그게 나 없음의 결과다.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때는 나의 없음을 내세우지 말고 나 있음을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현명한 수행자는 나 없음과 나 있음을 잘 써야 된다.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라. 무상이다, 공이다, 내가 없다, 무하다. 그거는 본성을 보고자 하는 수단이고, 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조화를 이루고 단합을 이루고 이렇게 청정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서는 있는 나를 써야 된다. 그 수행자는 그 두 가지 나를 다 같이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달마대사는 이제 네 가지 자기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달마의 사행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달마 사행. 제1보원행. 제2수연행. 제3무소구행. 제4 친법행. 이것을 달마사행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보원행이라는 것은 뭐냐? 인과응보의 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응당 내가 지은 인과로서 도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좋은 일이다, 저것을 나쁜 일이다, 옳다, 그러다, 응?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구분해야 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응당 내가 지은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지은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해야 되고 회피하지 말아야 돼. 그걸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현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뿐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옳고 그르다 이것을 논하지 않는다. 그저 수긍해라. 그거예요. 그러하면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뭐냐? 결국엔 무념무심. 정멸상이요. 무념무심 정멸상. 자, 이런 때는 이 도래하는 인연에 나를 맡겨야 돼요. 내가 인연을 주도해 가는 게 아니고 그저 도래하는 그 경계와 인연에 나를 맡겨라. 그저 내가 할 일은 무념무심 정멸상을 지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 수가 있겠는가? 그저 주어진 경계에 대해 나를 맡기고.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지저분한 게 있으면 쓸고 내가 뭔가 역할을 할 것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에 좋고 나쁨을 논하지 않는다. 그것에 따라서 나를 쓰라서 말이에요. 그게 보원행위예요. 우리는 이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도모하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경계한테 나를 맡겨서 경계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라. 그걸 갖다가 보원행위라 그래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이것이고 경계가 나를 이끌어간다. 그게 보원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연행위인데 수연이라는 것은 연에 따른다 그거예요. 연에 따른다. 연이라는 게 뭐예요? 연은 만남이요. 만나는 것.
나를 버리고 상대를 취한다. 나는 존재 목적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오로지 무념무심 정멸상을 지켜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 상대의 존재 목적에 입각해서 나를 쓴다.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목적이 이거밖에 없어. 상대가 아니 뭐 좀 하지? 하는 게 그 목적에 부응해서 그 목적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수연행이에요. 모든 연에서 나의 존재 목적을 배제하고 상대의 존재 목적에 입각해서 나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넉넉하다. 그렇게 해도. 보원행과 수연행은 나를 버리고 상대를 취하는 거예요. 경계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고 상대의 존재 목적에 입각해서 나를 쓰는 것. 그게 보원행과 수연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무념무심 이 정멸상을 지켜가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 근데 이 두 가지 보원행과 수연행만을 가지고서는 완전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안 돼요.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다.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경계나 상대에게도 내가 머물지 않고 오로지 이 무념무심 정멸상에 집중하는 이것인데 그게 부족해.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보원도 버리고 수연도 버리고 오로지 그냥 이 무소구행, 이 무를 구하는 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념무심 정멸상만 이제 보는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소구행이 곧 능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금강 해탈도라 한다. 금강경에서는 이제 이 무소구행으로 보임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보원행이나 수연행에 대해서는 이제 금강경에서는 언급이 없으셨죠. 그런데 달마는 이 있는 나를 쓰는
그 방법으로 제1 보원행과 제2 수연행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거는 있는 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와 상대를 놓고서 조화를 이룬다. 거기에 따름으로써 이거를 할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가 일어나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철저히 무념무심 정멸상을 인식하는데 각성을 두지만 나를 쓸 때는 있는 나로서 보원행과 수연행에 충실한다. 그것이고 이 무소구행이야말로 없는 나를 쓰는 거예요. 무아를 쓰는 거지. 그래서 응무소주 일행기심하고 금강해탈을 이룬다. 이 무소구행에서는 정멸상을 이 중심에다 놓고 무념무심을 갖다가 서로 껴안고 있든지 아니면 정멸상마저도 배제를 하고 무념무심만을 갖고 이것을 갖다가 껴안고 있든지 오로지 그냥 능연으로서 무념무심을 갖다가 껴안고 있는 것도 무소구행이고 정멸상을 중심에 놓고 무념무심을 껴안고 있는 것도 무소구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해탈도라는 것은 무념무심을 능연행으로 껴안고 있는 것을 금강해탈도라 하고 정멸상을 중간에 껴서 정멸상과 무념무심을 껴안고 있는 것을 이거를 반야해탈도라 그래요. 두 가지 해탈도가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무아로서 무소구행을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참된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대중살이를 하고 함께 사는 그런 이제 삶을 살려면 보원행과 수연행이 더불어서 행해져서 무소구행 할 때와 보연행과 수연행을 할 때를 잘 구분해 가지고 없는 날을 쓰는 것과 있는 날을 쓰는 것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침법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있는 나와 없는 나를 함께 활용한다. 그것이 침법행이에요. 저 침법행이 이제 결국에는 전등록에서 말하는 전등록의 언어체계 그것이 침법행이에요. 저 침법행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깨달음의 이제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낮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던 내용, 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친법행으로 말해라. 그러면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설명이 아니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조주스님한테 서천조사 열애일을 부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친법행이에요. 그 질문에 있는 나와 없는 나를 함께 써서 답변을 한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친법행으로 답변한 거예요. 그래서 친법행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은 덧붙임이 없이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면목이라 그러고 직수용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이게 뭐냐? 같은 질문이요. 이거 뭐 마카잖아, 그죠? 마카펜이요. 근데 친법행으로 이걸 논하면 이건 마카펜이라고 하면은 이걸 제대로 답변한 게 아니에요.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시오. 부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오. 이것도 친법행이에요. 이게 뭐냐 할 때, 왜 그 말씀 이렇게 같이 적어주면 응모소주의 생기심? 그것이 이것의 가치를, 이것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이것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친법행을 할 줄 아는 자는 군더더기가 없다. 그냥 직수용을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 불성이 있느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친법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게.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이치나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놓고 그걸 친법행한다면 이제 그거를 활용적 관점으로 가치 창출을 하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원만보신이라 그래. 원만보신. 어떤 경계든지 원만보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게 제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거를 친법행으로 쓴다라면 기쁨도 부처님이 되고 분노도 부처님이 되고 슬픔도 부처님이 돼. 어떻게?
그와 같은 행을 하느냐. 그 침법행이 깨달음의 꽃이요. 실제로는 문명의 모든 기술과 그 문화는 특정한 사상이 침법행으로 재창출된 거예요. 연구를 한다, 뭐 개발을 한다, 수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엔 이거 하나가 된 거예요. 결국엔 이거 하나가 된 거고. 보여준다라는 거지. 왜 경공스님 당시에 누가 어떤 화가가 경공스님을 찾아왔는데 눕고? 이렇게 물었다잖아. 그랬더니 그 화가가 저는 까치를 잘 그립니다. 너 훌륭하다. 너 30년 공부한 수자보다 낫다. 눕고? 누구냐 너? 저 까치 잘 그립니다. 그보다 자기를 더 잘 표현하는 말 어디가 있어? 있는 나 없는 나를 떠나서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고 가장 완성된 표현이고 어떤 상황과도 어긋나지 않는 그 한마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소보행도 할 줄 알아. 보호행, 수연행 좀 어렵지 않아. 다만 침법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쓸 것이냐. 있는 그대로 쓰는데 이게 뭐냐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이걸 가지고 한마디 아름다운 시를 갖다 이렇게 써주는 거하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있잖아. 그죠?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이거라는 존재를 놓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결국엔 스스로를 승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네 가지 행을 부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선 안 어울린다.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어떤 공간, 어떤 장소,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깨달은 자예요. 그런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어때요? 그럼
그 예를 들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뭐 그 대통령하고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틀어져가지고 사이가 좋다고 싸운다는데 그러면 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만나서 대립을 할 때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집법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친법행을 하려면 일단은 교류가 돼야 돼. 응? 이제 직접적 교류는 안 된다.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교류를 해야 되지. 이 교류성을 확보를 해야 돼 먼저. 그런 다음에 그 친법행의 관점으로 그것을 좀 더 진보된 그런 가치로 표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 친법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어찌 보면 친법이라는 관점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저런 것들은 여러 사람의 그 욕망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게 아주 국가와 국가가 갖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이기성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그걸 놓고서 제대로 된 친법행을 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일단 그 교류성이 확보가 된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그 이익이 없는 러시아 입장에서 이익이 없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쟁 자금을 갖다가 대주면서 정장 자금 대준 거를 우크라 내 이제 자원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건설이나 뭐 지금 그쪽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평정 그게 되냐 말이지. 다 노리고 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봐봐. 일본 장기 집권, 중국 장기 집권, 러시아 장기 집권, 미국은 대통령이 바꿔도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은 안 바뀌어요. 본래부터 장기 집권 체계예요, 미국은. 세계 강국들이 전부가 다 장기 집권 체계로 가면서 법률까지 바꿔가면서 이미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걸 놓고서 친폭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지혜가 없어요. 예. 우리는 아직도 식민지예요. 우리나라는. 기술. 우리나라는 기술 영토가 없어요. 그 기술 영토를 놓고서 식민지가 됐어요, 이미. 문화 영토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이제 국가 브랜드 가치가 이제 생겼고, 경제 영토 이미 식민지. 돈에 대한 주권이 없잖아. 이 주도적으로 친법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조건들, 영토라는 걸 놓고서 경제 영토, 문화 영토, 기술 영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월적인 생태계를 갖다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는 기술 종속국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그런 기술 영토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야말로 연구 분야에서 저런 친법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갖다가 양성을 해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기술 선진국이 돼야 그나마 현재 우리가 처해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걸 못하면 우리는 그냥 식민지 체제로 살아가야 돼. 아무것도 못해. 우리나라 안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 저는 처음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 세계 최고라는 거를 저는 4가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이 먼저 하면 나중에 우리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 안에서 형성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최근에 요한양행이 폐암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거 임상을 하는데 결국엔 존슨앤존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임상을 했어요. 요한양행이 자체적으로 폐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할 수 있는가 못해.
동수련 교수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을 다 뺏어가요. 암에 대해서 임상을 하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병원에서부터 이걸 다 했는데 안 돼요. 아무도 받아주는 의사가 없어. 아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요. 요 근년간에 수십 명의 암 환자를 고쳤어요. 병원에서 안 되는 것들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안 돼.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No. 치료 분야에서만 난치병 치료를 놓고서 300종류 이상의 난치병 치료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다 제가 개발한 거예요. 하나도 상용화가 안 돼요. 안 받아줘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소위 기술 식민지로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외국 거대 제약회사하고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암 임상을 하고 해야 돼요. 결국엔 나눠 먹어야 되고. 저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내 손으로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술들을 안 뺏기고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나마. 그게 현실이에요. 순진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돈만 많이 벌으면 됐지. 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은 이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라는 것이 나한테 준 사명이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저한테 준 사명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할 것이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다. 제가 그와 같이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18살 먹어서 출가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받은 교육이 저 친법행위예요.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들은 설명을 가지고 어떤 이치나 뭐 이걸 논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깨달음을 그와 같이 바라보았듯이 이치나 원리를 갖다가 직수용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뭘 만들고 개발하는 것도 그냥 생각하면 이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미. 이렇게 만드는데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런 것도 없어요. 초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본성을 어떻게 침법해가느냐, 스스로의 면모를, 스스로가 개발한 의식을 어떻게 침법행을 하느냐, 없음과 있음을 어떻게 침법행을 하느냐,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대목 한 대목이 다 침법행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극락정토가 될 거예요. 따로 뭐 저 아미타불 극락세계 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극락정토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저렇게 있는 나와 없는 나를 침법행으로 써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낮에 말씀드렸던 이제 2근으로 들어가서 능연하는 그 수행을 해보자고요. 관자놀이를 자극하는 인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관자놀이를 자극하는 인법이에요. 요게 이제 힘들면 오랫동안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요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바깥몸 인식하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관자놀이 자극하는 인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바깥몸 수행할 때 전체 관자놀이에서 시작해갖고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뒤통수로 가고 척추로 따라 내려가고 그게 이제 요 자세로 했던 거예요. 요것도 가능해요. 다만 이 어금니를 꽉 물어주고 관자놀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라.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이 관자놀이하고 기의 그 이도의 그 연결,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힘을 줘보고 빼보고 다시 주고 빼고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귀 구멍 귀 구멍 안쪽에서 그 구멍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는 그 느낌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 힘이 들어가면은 귀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고 힘이 빠지면 그 귀 구멍이 넓어지고 하는 요 느낌이 생기죠? 음. 소리 구멍을 좁혀서 닫고 안에 소리를 듣는다. 귓속 안에서 소리를 듣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귓속에서 소리가 끊어진 그 상태를 인식하고 소리가 끊어진 그 위치를 아까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전정관 안쪽에서 인식하도록. 양쪽 귀 속에 텅 빈 공간이 양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벌레 소리가 나기도 하고 벌레 소리가 날 때는 그 벌레 소리를 그냥 들어요. 거기다 집중해 오히려.
그 위치 잡는 거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 이근을 인식하는 이제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이 바깥몸 전체가 그 하나의 그 포대자루처럼 느껴져요. 이 이제 머리 부분만이 아니고 이 몸 전체가 이렇게 요 구멍 두 개 뚫린 포대자루 이제 그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 귓속에서 일어나는 그 벌레 소리가 이제 그게 소위 이제 고주파 이 파동인데 이 고주파 파동이 몸 전체를 갖다가 다 흔들어요. 이 뼈를 다 흔들고 살갗을 다 흔들고 그러고 나서 앞몸 전체가 비워지고 바깥몸에 이 테두리만 남게 되면 이 바깥몸 테두리 자체가 포대자루처럼 느껴져요. 네, 큰 포대자루. 그래 결국에는 요 위치에서 세워지는 소리의 뜨라 그리고 요 시상 그 중래죠 중황 이 중황의 기점으로 세워지는 이 무념처 이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양쪽 귀에 이 소리의 뜨락이 생겨나고 이게 이제 무념처죠. 중앙에 무념처인데 여기서 파동이 이 보주파 파동이 일어날 때는 이제 그 파동으로 이 몸의 모든 뼈를 갖다
갖다가 공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뼈 그리고 이제 이 목뼈 어깨뼈 그래서 모든 몸의 이 뼈가 다 이제 저 귀에서 일어나는 진동으로 짜자자자자자자자작 하고 다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미세 진동이 몸 전체를 다 청소하면서 비워내. 그러면 이 바깥 몸이 이게 그냥 구멍 2개 뚫린 포대자루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뼈도 이게 다 이제 짜자자자 이렇게 뼈순화가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뼈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기가. 응? 이렇게. 그 벌레 소리로는 벌레 소리 고주파로는 전신 뼈를 씻어주고 안몸이 비워지도록 한다. 그리고 소리뜰하게 텅 빈 감각이 생기면 문염철을 삼고 가슴 바탕에 무심처와 능연을 이룬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상의 무념처와 소리 이뜰하게 무념처를 하나로 합치고 한 덩어리로 인식하고 이 교내, 그러니까 교내죠. 교내와 연결한다. 이렇게 교내와 연결을 하면 이제 교내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제 교내 박동이 일어나요. 교내와 시상 무념처를 서로 연결하면 교내 박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교내 박동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소뇌하고 경수
척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교훈의 박동을 뇌줄기와 손해로 이끌어가고 경수를 거쳐서 흉수 2번으로 들어간다. 흉수 2번에 머물러서 양쪽 폐를 인식하고 폐의 박동이 느껴지면 그 박동을 신장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제 신장 박동이 같이 이제 폐가 둥둥둥둥하고 신장이 둥둥둥둥하면 신장 폐 흉수 2번 역으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 밑에 있는 신장 폐 흉수 2번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뇌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손에 교내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시상으로 가서 양쪽 소리에더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요 과정 중에서 무념이 세워지면 무념으로 비춰주고 능연하고 미세 진동이 일어나면 요 진동을 미세 진동을 이제 이 몸의 모든 뼈를 씻어주는 도구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미세 진동이 고주파가 일어나고 그 고주파의 미세 진동으로 뼈를 씻는 것도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에요. 일단은 저 소리가 끊어지면 그 저 무념초를 시상과 합쳐가지고 가슴바탕에 무심초와 능연해주고 또 처음에 양쪽 소리들락에서 무념이 형성되면 그 이근으로 심해바탕과 능연해주고 이렇게 중간중간 능연이 계속 반복되도록 이끌어가고 그리고 고주파 그 삐잉하는 벌레 소리가 있을 때는 그 소리로 뼈를 청소하는 이제 씻어내서 안몸을 다 비워가지고 바깥 몸의 테두리가 자루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다 보면 바깥 몸 전체가 자루처럼 이렇게 느껴지다 보면 진짜로 이 귀라는 이 구멍이 자루에 구멍 2개가 뚫려가지고 이 구멍으로
이 듣는 이 소리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텅 빈 자루를 갖다가 요동시키는 그 느낌을 갖다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예. 아, 이게 몸은 이렇게 반응하고 소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구나. 예, 뼈가 듣는다는 것이 곧 이러한 것이구나. 밖에서 오는 그 소리의 미세 진동, 또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의 미세 진동이 뼈를 갖다가 이렇게 씻어주고 안몸과 뼈를 다 이렇게 비워내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몸 전체가 비워져 가지고 가슴 바탕에만 무심처가 있는 게 아니고 살가죽으로 이루어진 그 포대 안에 모든 빈 공간이 다 무심처가 된다. 그리고 귀와 시상을 연결하는 그 귀 구멍, 저 자루에 구멍 뚫린 저 두 위치 저것만 무념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게 해볼까요? 턱관절에 지극히 힘을 주고 먼저 소리를 듣는다. 찡 하는 벌레 소리가 나면 그 벌레 소리의 진동을 얼굴뼈로 내리고 턱뼈로 내리고 목뼈로 내리고 어깨뼈로 내리고 가슴뼈로 내리고 팔뼈로 내리고 이러면서 척추뼈로 쭉 내려가서 꼬리뼈, 다리뼈까지 다 내려가 봐요. 그 찡 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멈출 때까지.
끊어지면 끊어진 소리뜰하게 무념초와 가슴바탕의 무심초를 연결하고 그 상태에서 소리탑과 중앙의 무념처를 다시 연결해요. 중앙의 무념처 소리의 뜨락을 하나로 연결한 다음에 다시 가슴바탕에 무심초와 능연을 하고 중앙의 무념처를 중심으로 양쪽 소리의 뜨락에서 형성된 무념처를 그 무념처를 그대로 교내로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중앙의 무념처와 양쪽 소리의 뜨락의 무념처가 교내를 내려다보는 느낌. 다시 소리의 트랙에서 고주파가 형성이 되면 그 고주파의 파동으로 교내를 자극해줘요. 신앙과 교내를 동시에 지켜보면서 교내에서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세요.
느껴지는 것은 턱관절에 힘이 빠져서 그래요. 턱관절에 힘을 지그시 더 줘요. 견의 박동을 연수를 거쳐서 병수로 목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흉수 2번에 머물도록 하세요. 저리저리저리 하는 느낌하고 혈관 박동이 같이 내려오죠. 흉수 2번의 박동으로 양쪽 폐가 올리는 것을 느끼세요. 등 쪽 폐를 느끼세요. 등쪽 폐의 진동으로 앞쪽 폐의 진동도 같이 느껴요. 등쪽 폐의 진동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양쪽 신장을 올리는 걸 느끼세요. 신장의 진동을 폐의 진동으로 끌고 오고 폐의 진동을 경수 2번으로 끌고 오고 경수 2번의 진동을 목을 타고
시상으로 들어가서 양쪽 귀에 소리의 뜨락을 끌어안는다. 시상의 무념, 양쪽 소리의 뜨락의 무념, 가슴 바탕의 무심과 능연한다. 이것이 이제 이근의 인식과 위근과 무심의 능연, 그리고 이근 경로를 인식하는 이근 전체 경로를 한번 쭉 내려다보고 그 전체 경로와 무심을 또 능연해보고 여기까지. 안근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좀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아유, 어떡하노? 안근보다 훨씬 나으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듣는 생명 경로다. 이 벌레 소리는 저렇게 미세 진동을 활용해서 뼈를 순화하고 목을 비우는 방편으로 쓰고, 소리의 뜨락은 무명으로 무심과 능연하고, 또 이제 중앙에 문영수와 서로 하나로 합쳐서 교내 순화를 하고, 나아가서 손에 연수, 경수, 경수 두 번째 마디를 순화한다. 경수 두 번째 마디에 머물러서 폐와 신장을 순화한다. 경로 숙지하셨죠? 네. 좋아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게 이제 전정 불균형이야. 그것도 산화 불균형. 그거는 고개가 이렇게 삐딱해져서 그래. 네, 고개를 숙어야 돼. 근데 선생님 이걸 하면서는 처음에는 그 소리를 나 벌레 소리 신경 쓰느라고 아까 낮에 할 때는 어금니 흐물고 이랬더니 막 그 안에 무념도 타는 것 같이 막 이래가지고 좀 머리가 무겁게 그랬거든요. 네. 지금은 하면서 교내에 신장에 박동을 연계가 그것이 듣다 보니까 언제 이게 멈췄는지 시작 소리가 나는지 모르게 그냥 스님 이끌으신 대로 따라가니까 그 빡빡했던 아까 그 무념 느낌하고 다르게 훨씬